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매주 저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습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소식과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벨파스트에서는 북아일랜드 수도 전역에서 발생한 바니민자 폭력 사태 이후 수천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에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단 출신 이민자가 아일랜드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이번 주말에도 해안 근처 섬에 계획된 고급 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연관되어 있으며 야생동물로 유명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에볼라가 통제되지 않고 확산되면서 이번 달 FIFA 월드컵을 위해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북미로 몰려들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영국군이 영국의 제재를 받은 유조선을 영불 해협에서 가로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다는 혐의를 받은 이 튼튼한 유조선에 대한 6시간에 걸친 작전은 항공기, 헬리콥터,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았으며 프랑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부는 또한 이번이 영국이 주도한 첫 번째 작전이라고 밝히며 인용하자면 이 선박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메르토스호는 로열 마린 특공대와 독가 범죄수사국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법집행관들에 의해 승선수색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인용문입니다. 영국 총리는 또 다른 인용문에서 러시아에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했으며 푸틴의 전쟁, 즉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차단을 환영하며 이를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대한 일격이라고 인용해 밝혔습니다. 미군이 주도한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과의 두목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의 재량과 지시에 따라 미 남부사령부가 빠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니뉴 게레로를 성공적으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본 영상도 다시 볼 수 있고 이것이 그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록색 건물과 근처 창고가 폭파되며 잔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26년 초에 미군과 공동작전을 벌였으며 미군이 밤사이 극적인 작전을 통해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갱단과 공모한 혐의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현재 뉴욕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재판 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오랜 역사를 가진 케네디 센터의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이 상징적인 문화기관에 붙어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71년에 개관한 이 센터를 리노베이션하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의회만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변경을 위한 비계는 금요일 마감일에 맞춰 설치되었지만 케네디 센터는 폭풍우가 지역을 휩쓸고 있어 판사에게 마감일을 토요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만 명의 LGBTQ+ 지지자들이 연례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위해 토요일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수도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정교회 국가에서 보수 단체들의 반대가 커지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루마니아는 오늘날 EU에서 미혼 커플과 동성 커플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가 해외에서 체결된 결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르샤바는 시민 결합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쿠레슈티 프라이드에서 거리로 나와 시민 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로 나갑니다. 행진진자들은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보시다시피 다채로운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깃발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평등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프라이드의 달을 보수적인 대안으로 재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벨파스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민 정책이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민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이번 주에는 이주민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밤 벨파스트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유니오니스트 보이스 정책연구소의 제이미 브라이슨 씨와 런던에서 함께하는 독립 언론인 레베카 그레그 씨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곳 스튜디오에는 24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올터먼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저녁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벨파스트는 최근 영국 이민 논쟁의 새로운 분쟁 지역이 됐습니다. 흉기 공격과 수단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곧 여러 밤에 걸친 반이민 소요 사태로 번졌습니다. 소수민족과 이주민 공동체의 주택, 차량, 사업체가 표적이 되었고 경찰도 공격받았으며 가족들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벨파스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폭력 사태는 국경, 망명, 범죄, 그리고 온라인 극우단체의 역할을 둘러싼 훨씬 더 광범위한 영국 내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글래스고, 리버풀, 브라이튼 등 여러 도시에서 반이민 시위와 반인종 차별 시위대가 대치하며 지역 분노가 빠르게 전국 대립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소요는 이민 통제와 국민 신뢰의 실패를 반영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개별적인 범죄가 전체 공동체를 겨냥하는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벨파스트처럼 오랜 분열의 역사가 있는 도시에서는 이민 문제가 새로운 분열선이 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최근 소요의 근본 원인이 실패한 이민 정책이냐는 것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 환영합니다. 첫 질문입니다. 각자 30초씩 답변해 주세요.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이미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최근의 소요가 정말로 최근의 흉기 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영국 내 이민 정책에 대한 훨씬 더 깊은 분열의 일부인지입니다. 제이미 씨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분노와 행동은 흉기 난동이 촉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이민과 그 영향에 대한 오래되고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가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 난동 사건이 결국 이 문제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베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의해요. 항상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 사건이 그 계기였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지 않았다면 계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벨파스트에서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민 정책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북아일랜드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있는 것처럼요. 30초가 지났어요, 레베카. 하지만 물론 다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오웬 알터먼이 그의 평가를 전해드릴 거예요. 오웬? 이건 더 넓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에밀리. 적어도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더 넓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정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국경을 닫으면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시간 제한이 없는 더 넓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당한 공적 토론인지 아니면 소수 집단을 위협하는 방법인지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이미 먼저 답해 주실래요? 아니요, 저는 평화로운 시위가 항상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공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서방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많은 곳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입니다. 분명히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어 폭력으로 번진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행동이 사태를 다른 수준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경청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목격한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레베카,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시위가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일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라면 평화로운 시위가 그 일부임은 당연하죠. 문제는 평화로운 시위가 개인적인 인종차별적인 공격으로 변질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반인종 차별을 외치는 맞불 시위대도 분명히 봤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경계선을 긋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일 수 있지만 항상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치안 유지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에게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감정은 표현 못하면 안에만 쌓여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북아일랜드에도 계셨던 걸로 알아요. 네, 저는 우리 게스트들만큼 경험이 많진 않지만 에밀리, 저도 작년 여름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고 그곳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가슴 아프고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위는 투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에밀리. 항의 투표죠. 또 투표뿐 아니라 여론조사원에게 투표 계획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 대중은 나이절 파라지의 리폼당이 받고 있는 지지, 그리고 최근 영국 전역의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성과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리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토미 로빈슨의 Restore Britain 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작년 가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중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히어스타머 정부도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훨씬 더 야심차게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점점 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훨씬 더 어렵고 실행하기 힘든 결정들보다는 국경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경을 봉쇄하면 대중은 문제가 통제되고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벨파스트는 논란과 분열,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오랜 역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이민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같은 유형의 분열과 분노의 새로운 얼굴일 뿐인가요? 제이미?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죠. 정말 예의 바른 토론이네요. 아니요, 이건 새로운 이슈입니다. 북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분열을 넘나드는 문제지요. 전통적으로 유니오니스트와 내셔널리스트 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건 새로운 것이고 저는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특히 노동자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공동체를 가질 때요. 그들의 정체성과 삶 전체가 아시다시피 사회적 전통, 결속력, 가족의 여러 세대에 관한 것일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은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처럼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동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공동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과 정체성, 가치관 전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이 강요한 정책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은 자기 동네 거리에서 참수 사건을 겪을 필요도 없고 푸르고 평화로운 중산층 교회에 난민 호텔이 들어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노동계층과 소외된 공동체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북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본 것처럼 말이죠. 레베카,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동의해요.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좀 더 넓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분명히 벨파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텔아비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수단과 에리트레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시위할 때도 분명히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실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동자 계층 공동체였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난민들을 환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논쟁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불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의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외부인이나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항상 이동해 왔으니까요.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 왔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들이 합류하는 사람들 역시 종종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노동계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갈등이 거의 불가피해 보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봐왔죠. 그녀가 정말 좋은 지적을 했어요, 오웬.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보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세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맞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 생각에 엘라 시장이 에리트레아 출신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텔아비브의 고급 주택가나 교회로 보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리트레아인들과 수단인들이 텔아비브의 한 동네 중앙 버스 정류장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고 분명히 불균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북아일랜드 관련 요소들이 있는 듯 보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들이 그 추측, 아니 어쩌면 추측을 넘어선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친영파 민병대, 즉 프로테스탄트 민병대가 시위와 폭동을 부추기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개입해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국의 자신들이 여전히 영향력 있고 이용될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아일랜드의 상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 언론에서 아일랜드와의 공동 여행 구역이 1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고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것은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유지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만약에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신이시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국경이 다시 설치되면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자가 그 국경을 통해 들어왔고 파리에서 온 비행기를 타고 더블린에 도착한 뒤 북아일랜드로 왔다는 이유로 공동 여행 구역이 문제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다. 정책적인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에밀리, 정책 해결책의 범위를 좁힐수록 논쟁이 격화됩니다. 이것이 영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이미, 어떤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나요?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한 비판과 사임 요구가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번져서 이민 문제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시달려왔고 그의 이민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그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 평화적인 시위자들까지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국민과 영국 국민보다 외국 이데올로기를 달래고 회유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거의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습니다. 공동여행 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북아일랜드가 그들만의 방식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또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아일랜드 공화국을 통해 EU와 개방된 국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북아일랜드를 뒷문으로 삼아 영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EU를 탈퇴하면서 끝내고자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동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에 있는 영국 시민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같은 영향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을 통해 영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기소된 그 개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국 정부가 자국의 국경과 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든지 그들의 최우선 목표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영국 정부는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국민과 자국의 국가의 온전성을 돌보는 것보다 외국의 이념이나 외국 정부를 달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 당신은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몇 주 전 거기 있었는데 많은 후폭풍과 총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 일이 정말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이렇게 낮은데 더 인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점에서 정말로 그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분명히 이민 문제인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자 핵심 정책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명히 브렉시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브렉시트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통제권을 되찾자라는 구호였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우리 국경의 통제권을 되찾자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편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종종 이민자나 이주민, 난민 등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신입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또한 세계적인 체계적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거든요. 그게 생활비 문제든 경제 위기와 같은 것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훨씬 쉽죠. 반면에 훨씬 더 모호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 같은 문제는 훨씬 다루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여파도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오엔 씨, 미국인은 이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벤스와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다른 나라의 이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벤스가 고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단이 많고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에밀리. 우리는 이미 이를 봤습니다. 이는 논쟁과 담론의 일부이며 일론 머스크가 내놓는 주장뿐 아니라 영국에서 그의 입장에 대한 수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준비가 됐든 아니든 변화는 영국의 이민 제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여론도 매우 강하고 열정적입니다. 이 문제가 대중의 의제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양당제는 너무 허울 뿐이어서 정말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동 여행구역에 관한 것이든 어떻게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탈퇴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 문제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과 영국이 국경을 더 쉽게 닫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레베카에게서 들은 것처럼 결국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 극우처럼 모두를 추방하자는 극단적 입장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죠. 에밀리. 그 이야기로 돌아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현실적이며 여론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지만 영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가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들을 자리에서 몰아낼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든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IC 단속과 극심한 분열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이제 치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경찰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찰 인력이 충분한가요? 너무 강경하게 대응해서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압박이 있나요? 그런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텐데요. 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서 경찰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이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찰이 우선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으로 번진다면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분명히 긴장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토론 감사드리며 시간이 다 되어 아쉽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제이미 브라이슨, 레베카 그렉, 그리고 24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먼.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아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랑스입니다.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라이벌 정치 집단들이 대통령이 2선 연임 제한을 넘어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 도중 충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시위 중 하나에서 야당인 연합시 64가 의회로 몰려가 친정부 활동가들과 충돌했고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이 충돌을 해산시켰습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건물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은 우리 헌법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대립은 최근 에볼라 발생과 루안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과의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의 격화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62세의 대통령은 최근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세 번째 임기 동안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이후 태국의 프린세스하의 시신이 그녀의 사망이 발표된 다음 날 그랜드 팰리스로 옮겨졌습니다. 태국 국왕의 장묘는 2022년 12월부터 심장 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뒤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궁 성명에 따르면 그녀는 감염, 대장염, 저혈압, 부정맥, 그리고 혈액 응고장애로 상태가 악화되어 지난 목요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왕궁은 그녀를 위한 왕실 장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은 더욱 높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목요일 나스닥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사상 최고인 750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금요일 종가까지 주가는 주당 161달러로 거의 20% 급등했으며 회사의 가치는 2조 1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약 8,66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그의 다른 자산까지 합치면 그의 순자산은 이제 1조 1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금요일에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1조,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숫자에 0을 계속 붙이면 새로운 단어가 생기죠. 세계 최초 조 만장자 일론 머스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팬들은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스타일을 그의 매력과 매혹의 일부로 봅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과도 정치가처럼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난하며 그의 회사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점점 더 편향된 정치적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건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아니에요. 대신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프로스포츠 이벤트는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입니다. 남쪽 잔디밭에는 오직 4,000명만 참석할 수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팬존에는 최대 8만 5천 명이 몰릴 예정입니다. 종합투기대회는 오늘인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과 우연히 겹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끼 개양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FC를 세계 최고의 쇼라고 칭찬해왔습니다. UFC 경기는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된 여러 주요 행사 중 하나로 7월 4일경에 예정된 내셔널몰 주변의 인디카 레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놓쳤을 수 있는 전 세계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으로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연관된 한 고급 리조트 프로젝트가 알바니아에서 점점 더 큰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보호구역과 대중의 접근권이 사유 개발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에코 알바니아의 CEO인 올시 올시니카와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이 소식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6억 달러 규모의 고급 리조트가 생태학적으로 놀라운 지역 한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기아의 단체가 왜 이렇게 우려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연 서식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꼭 저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에코빌라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은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지중해 전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원시적인 강 삼각주와 하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모든 보호구역의 범주들이 살아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등급, 즉 보호경관 지역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가치와 생물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려드리자면 바로 이 지역 한가운데에는 유럽 최초의 야생강 국립공원인 비오사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은 상징적이고 희귀한 종들, 그리고 중요한 종들의 서식지입니다. 특히 조류뿐만 아니라 플라밍고, 달마티안 펠리컨, 바다거북, 그리고 지중해 몽크물범과 같은 다양한 종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마지막 남은 곳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지구가 점점 말라가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모든 동물들이 죽거나 쫓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소들이 지구에 존재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와 공존,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이런 곳들이 전 세계 생물 다양성과 야생동물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연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안타깝게도 사회는 항상 빠른 발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리조트라든지 부동산 개발, 그리고 물론 산업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 보존 가치를 지닌 자연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즉 현지에서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이 바로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이 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거나 어쩌면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원래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들이야말로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심지어 인류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재적인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알바니아는 모두가 알다시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발과 투자가 경제나 일자리 등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에코밴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의 개발에도 결코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이 보호구역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인식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알바니아 영토의 5분의 1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어떤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환경법과 환경적 특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주장은 우리가 개발의 형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계획된 장소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서식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장소나 혹은 더 작은 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그리고 언제 개발할지에 대한 매우 신중한 도시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규모 관광 개발과 인프라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든 이런 개발은 분명히 일정한 생태학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저희에게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대중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시위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랬고 이후에는 티라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바니아에도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토의 80%가 이런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올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케냐로 가보겠습니다. 케냐에서는 미국이 자국 에볼라 환자들을 케냐에 격리하려는 계획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에볼라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 논란은 시위와 함께 케냐가 미국이 자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건강상의 위험을 떠맡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비난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로비에서 기자 루후브 알멘도레 씨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현재 케냐의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시위는 없었지만 앞으로 며칠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필요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위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에볼라 센터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모든 측면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초에 시위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에볼라가 케냐에 올까봐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7번의 에볼라 발생이 있었지만 케냐에서는 단 한 건의 에볼라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데려오면 이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퍼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그 과정에서 매우 불투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미국인들이 1,380만 달러를 들고 와서 시설을 짓겠다고 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케냐 방송 채널에서 불만이 바로 그 점, 즉 투명성 부족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모든 시위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요? 투명성 부족은 어떻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감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센터 23곳이 포함된 기존 정책을 근거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갑자기 미국인들이고 왜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감염된 사람들이냐고 계속 의문을 가집니다. 케냐 법원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게 맞나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와 인력은 여전히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주권 문제로도 확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중기 명령을 내렸지만 그 중기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부가 헌법을 근거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료 비상사태의 경우 당국이 건강 위험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무시되고
공사가 외딴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흰색 텐트 12개가 보인 적은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루트,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고 뉴욕 닉스가 50년 만에 처음 NB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승리는 감동적이었고 축하 인사가 일부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i24 뉴스 미셸 케이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는 챔피언십 가뭄 끝에 닉스 팬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닉스 팬들은 NBA 챔피언십에서의 승리를 꿈꿔왔습니다. 팀의 마지막 우승은 73년이었습니다. 닉스가 홈구장에서 107대 106의 손에 땀을 주는 승리를 거둔 4차전 이후 닉스는 5차전을 위해 샌안토니오에서 스펄스와 맞붙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겼어요. 스포츠가 초반 주도했지만 닉스는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투지로 4쿼터 후반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뉴욕시가 파란색, 주황색 물결로 들썩이고 있어요. 팀 선수 중 한 명이 실수로 소셜미디어에 나커름 축하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했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끝내지? 야 라이브 어떻게 종료해? 대부분의 팬들은 침착했지만 일부 축하 행사는 폭력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쯤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다고 해요. 그 사건은 카메라에 포착됐고 스쿨버스에도 불이 질러졌어요. 경찰은 체포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인원은 아직 불확실해요. 대부분의 닉스 팬들과 뉴욕 시민들은 이번 승리를 꿈이 이뤄진 것처럼 축하하고 있어요. 12월에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소말릴란드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소말릴란드 대통령이 예루살렘 방문을 시작했고 양측 모두 큰 환영 인사를 열었어요. i24 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머니 보도합니다. 공식 환영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에서의 환영입니다. 소말릴란드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대통령 관저에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합니다. 이는 소말릴란드와 이스라엘의 새 관계를 상징합니다. 소말릴란드 국민들이 이 새로운 관계를 축하하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우리는 대통령 관저와 예루살렘 곳곳에 소말릴란드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똑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소말릴란드를 공식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입니다. 35년 동안 소말릴란드는 수도 하르게이사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그 정부가 자국 영토를 통치해왔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소말릴란드를 독립국가로 대우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입니다. 소말릴란드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대통령 등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가의 외교 역사에 길이 남을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스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안보부터 방어, 아덴만 통과 지원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의 관계를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새로운 지정학적 동맹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모두 극단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 지역과 아프리카의 뿔에서 안보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압둘라히 대통령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이건 역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볼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거의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여러 더 위험한 변이들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멈춰 세웠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지도자들과 사람들 모두 실제로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까요?
그것이 바로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에볼라 발병의 현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홍역, 사스, 한타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들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명이 FIFA 월드컵 경기장에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마크 M. 말파, 디아틱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CEO이신데요. 뉴욕시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인사드리고요. 그쪽은 오후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아틱은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바이러스와 질병을 다뤄온 회사입니다. 에볼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데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다른 기관들에 따르면 치사율이 30%에서 50% 사이고 일부에서는 90%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30%에서 50% 정도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월드컵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지켜야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대표팀이 10개나 참가하고 있고 수만 명의 팬들이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착했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채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잠복기가 21일이거나 더 길다면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른 곳에서 온 방문자 중 한 명이 실제로 감염을 퍼뜨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가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그 밖에 다른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로 이동 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에볼라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우리 모두 코로나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치사율은 겨우 1% 정도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할 때 그냥 잊은 건 아닐까요? 에볼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요. 우리에겐 홍역도 있고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홍역에 대해 다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도 잊지 마세요. 치사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소와 새 그리고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백신 분야에서는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수십억 회분 백신을 생산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행병 발생 후 이미 감염됐다면 백신은 너무 늦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들이 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다니클론 항체나 치료제 같은 1차 방어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다이애틱이 등장한 거예요. 당신은 올해 이 기술의 최첨단에 있었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매우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이미 감염된 이후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들을 양쪽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위기의 예방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이스라엘 생물학연구소, 전염병 대비연합, 유럽연합 백신 허브, 옥스퍼드 대학교, 스크립스 등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협력하며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는 포유류 세포주를 활용한 전통적 다니엘클론 항체의 생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장도 느리고 생산량이 적으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시기를 기억하신다면 미 육군 공급망에서 언급했듯이 이 질병의 치명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더 치명적이었다면 정말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에볼라, 한타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치명률이 30%에 달하는 질병이 있고 이를 치료하거나 인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C1 기술은 사상균입니다. 이 미생물은 포유류 세포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자라는 미생물입니다. 수율도 더 높습니다. 한 번 생산하는 시간에 3번의 배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연구해 이 방식이 포유류 세포처럼 바이러스에 결합해 중화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햄스터 연구, 그리고 유럽인들이 코비드 기간 동안 진행한 비인간 영장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코비드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RSV, 그리고 7, 8가지 다른 항체들에 대해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표준과 동일하게 중화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와,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염된 후에는 백신을 줄 수 없잖아요. 현재 연구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임상 시험을 할 경우 이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해 주세요. 즉, 감염 후에도 이 기술로 조기에 차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이스라엘 생물학 연구소에서 부분적으로 개발되었고 이스라엘의 BTG 이스라엘과 디아틱에서 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백신을 세이퍼, 즉 남아프리카 규제 기관을 통해 도입했고 안전성, 내약성, 그리고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하고 나면 단일 클론 항체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희 기술이 단일 클론 항체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음을 여러 번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들은 중화하고 결합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때 월터 리드 병원에서 항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항체 기술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이러스 변이가 빨랐고 기술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설사 따라잡아도 전 세계 1, 2%만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다가올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에볼라는 정말로 경각심을 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에볼라가 있었고 원숭이 두창도 있었으며 그리고 헌팅 한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단 한 번의 돌연 변이만 남겨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 정부는 백신 제조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AI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세포주 없이는 그것을 빠르게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복잡한 생물학이지만 덕분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크 앤 팝, 디아틱 인터내셔널의 창립자님. 이번 주 글로벌 아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였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세요.